저는 2027년이나 2028년 정도에는 $500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그 영역에서 거의 독보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워낙 격차를 벌려왔기 때문에 미팔군이 전면적으로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거버먼트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버먼트 영역도 국방에서 나머지 행정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좀 이루어지다 보면 여론이 좋게 형성되면 커머셜 영역에서도 지금도 몇 군데가 쓰고 있잖아요. HD 현대라든지 몇 군데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팔란티어의 앞으로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독보적으로 독과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경쟁 우위고, 이것은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나온 지 벌써 1년이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아실 것 같고요. 저는 강정수라고 하고, 저는 경영학, 경제학 뭐 이렇게 좀 섞어서 공부를 해서 주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지 쪽이 제 주 전공입니다. 다방면으로 이해했지만 주전공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AI 경제가 진행되면서 초기에는 제가 AI 활용법 이런 건 절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활용 못하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기업에서도 요즘 AI 경제는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요도 많이 그 있고, 조금 물을 만나서 노를 열심히 겪고 있는 강정수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젠슨 황이 한국을 AI 생태계의 핵심으로 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엔비디아가 한국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대규모 투자 또는 협력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뭐 마케팅적 수사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준 사람한테 항상 고맙고, 너 때문에 진짜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아, 이렇게 당신은 그 옷 입으니까 진짜 날아다니는 것 같아, 뭐 천사가 날개를 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 미중 간의 갈등에 의해서 중국 시장이 2024년, 2023년만 해도 2023년 17% 약, 그리고 2024년 14% 전체 엔비디아 매출에서 차지했던 중국 시장의 비율인데, 이것이 2025년 되면서 0 되기 때문에 좀 시장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좀 존재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엔비디아의 이 GPU 칩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빅테크의 의존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사실 약 미국의 4대 빅테크, 즉 여기다 오라클까지 치면은 약 50% 가까이가 이들 기업에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 시장의 다변화 자체도 좀 필요했고요. 세 번째는 한국을 단순하게 어떤 시장으로만 봤던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실용 단계, 특히 제조 부분에서 AI를 쓴다라든지, 또는 뭐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현대자동차겠죠. 제조는 이제 SK라든지 삼성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비스에선 네이버, 이런 부분에서 되게 되면서 결국은 GPU라는 것은 그 위에 고속도로를 치면 고속도로인 거고, 그 위에 자동차들이 다녀야 되는 거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은 오픈AI하고 제미나이밖에 없으니 이들에 의해서 판이 주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다른 플레이어가 생겨서 위에다가 자동차 기업이 생겨서 자동차를 또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면 나쁠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즉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을 챗GPT, 오픈AI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를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 또는 지금 테슬라가 되게 강하게 그 도로 위에서 달리기 위해서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자율주행도 테슬라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우버 대표랑 만나서 우버랑도 협력하겠다고 2027년까지 자율주행을 실현을 하겠고, 여기에 엔비디아가 이런 칩을 공급함으로써 피지컬 AI 부분을 실현을 하겠다고 약속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 또한 하나의 플레이어를 만드는 거고,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 또 한번 해보시죠라고 좀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겠다. 뭐 사실은 지원이라고 해서 뭐 10%, 1%라도 깎아주는 건 아니죠. 원가 그대로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귀하다 보니까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돈은 돈대로 벌었던 엔비디아의 전략이 아니었나.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즉 중국 시장과의 어떠한 이 위험 요소에 대한 회피 시장을 하나 형성한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좀 해결한다는 부분들. 세 번째는 오픈 AI하고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해서 지금 이러한 플레이어들, 즉 고속도로를 GPU라고 한다면 자동차 플레이어들을 브랜드들을 좀 여러 개로 테슬라를 넘어서 이제 우버와 현대자동차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내에서 좀 이 AI와 관련해서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좀 수혜 산업군 그리고 기업군 어디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삼성전자나 SK가 변함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꼭 한국이 그런 실용적인 시장을 못 열더라도 앞으로 펼쳐질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역사는 어쩌면 2025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번 얘기하는 걸 보죠. AI4, 5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생산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하반기부터 생산하게 되는데 이미 설계를 완공했고 AI6를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되고 설계를 테슬라가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를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AI7부터는 자신들은 테슬라는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지만 마치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파나소닉이라든지 LG 엔솔이 만드는 것처럼 협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배터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팹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내년도에 1억 개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삼성전자하고 TSMC가 갑자기 각각 3천만 개밖에 못 만든다. 4천만 개가 비는데 삼성하고 TSMC가 못 해준다니까 우리는 기다릴까가 아니라 우리는 4천만 개를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시장의 수요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협력 관계도 하지만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또는 공급의 의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팹까지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하는 겁니다. 오픈 AI로 1조 4천억 달러, 그중에서도 1조 달러를 여러분 올해 매출이 140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달러. 근데 그거를 그냥 한국 원화로 계산해도 돼요. 140억 내는 기업이 매출이 중소기업이잖아요. 1조를 은행에서 빌려달라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은행에서 머리도 안 만져볼 거예요. 그냥 가세요. 그냥 그럴 거예요. 그냥 140억 매출이면 최대 어떻게 빌려줘도 100억은 빌려주겠죠. 근데 100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만큼 근데 그것이 다 설비 투자고 반도체입니다. 오픈 AI 혼자서 그렇죠. 우리 한국하고 26만 장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오픈 AI하고 AWS 즉 아마존 AWS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GPU를 구입하는데 100억 달러 미만이에요. 26만 장이. 근데 거의 900억 달러짜리 계약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계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속속 들어온다는 건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든 AMD의 GPU든 심지어 브로드컴의 흔히 말하는 커스텀 ASIC이든 여기에도 HBM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HBM4부터 납품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 문 닫아야죠. HBM4부터 납품할 거라고 보고 SK하이닉스는 그 부분에서 주도적인 거고 마이크론이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커지는데 당연하게 반도체는 끊임없이 팔려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는 한국 산업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열리는 것 중에 네이버가 이번에 저는 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이버는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중국을 빼면 중국이 워낙 서비스 기업들이 잘 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위챗이라든지 그러니까 텐센트죠. 텐센트도 그렇고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중국 경제고 중국 경제를 제외하고 동남아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을 뺀다라면 한국이 그나마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 형국이죠. 일본보다 더욱더 많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AI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AI 서비스로 네이버의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네이버의 검색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네이버 지도 서비스 이런 데에 이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네이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죠.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역량도 좀 키워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단에서의 AI의 직접적인 연관은
이 네이버가 가져갈 거라고 보는 거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여기에서 크게 득을 보게 되는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AI 육성 좀 정책들이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요번에 던진 예를 들면 비행기가 일본을 지나서 뭐 어디까지 괌까지 가는 비행기다 목표다 그러면은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이 괌을 넘어서서 하와이를 넘어서서 LA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냐면은 그거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이 말이 3강이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발표한 거 보세요. 60만 개가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짓겠다 그러잖아요. 한 개의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여러분 GPU가 60만 장 들어갑니다. 우리는 26만 장 바꿔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2위냐 3위냐 그건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1, 2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고 큰 격차로 지금 한국이 쫓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이 3등이니까 우리는 정말 어깨에 힘들어져야 이것이 아니라 그나마 3등이든 4등이든 이 등수 안에 들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고 기뻐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의미가 있고 이번에 어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로 승부에 뭐 승기를 지고 기세가 중요하니 기세를 몰아서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스타트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도 AI 경제의 전환에서 같이 그 진입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이제 AI 이렇게 산업이 계속 각광받다 보니까 국내 이 투자자분들이 국내에 있는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려는 좀 경향이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뭐 뒷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AI 거품론을 이제 거품이 아니야 이건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 거품이든 아니든 AI 관련 주들에게는 바람이 자주 불 거예요. 태풍도 불고 그럴 때마다 나무의 가지들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지는 부러져서 떨어져 나가기도 할 거예요. 가지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지에 투자하려면요 단타를 하셔야죠.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오늘 사서 내일은 반드시 팔고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리라는 이러한 자세로 한다면 가지에 투자하셔도 좀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몇 시간 공부하면서 하시는 분들 충분히 성과 내실 거라고 봐요. 그건 무조건 망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를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 보유한 시간을. 이러면 저는 가지에 투자하셔도 되지만 그러지 않을 뿐고 장기 투자할 분들은 몸통에 투자해야 돼요. 꺾이지 않을 나무에 이러한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뭐 특히 V자 조정 같은 경우가 와도 쉽게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U자 이 모양을 떼어가지고 진짜 밑에 가가지고 U자 내려가가지고 한참을 뭐 6개월이 지나고 막 8개월이 지나도 안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이제 정말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만 이런 게 온다. 이러면 뭐 몸통이건 가지건 다 부러져가지고 누워 있을 거고요. 누가 일어날지는 잘 모르는 거지만 V자 반등 같은 경우에 몸통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련주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셨으니까 테슬라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조금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테슬라는 펀다멘탈 상으로 AI 기업이냐 로보틱스 기업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펀다멘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펀다멘탈의 첫 번째 물건은 로보택시자 또는 사이버캡의 생산 내년 2026년으로 예고되어 있는 그리고 FSD의 확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좀 후발드 두 번째 문제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6일 날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1조 달러가 통과된 거죠. 이건 너무나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 8조 달러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가도 올라갈 테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그냥 10년 기다렸다가 성과 봐서 성과를 도달했으면 1조 달러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12개로 쪼개진 트렌치, 그러니까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구간마다 마일스톤을 다 달성을 해야 돼요. 시기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기하다가 토끼가 자던 토끼가 급하게 나중에 뛰어가는 그냥 남년에 10년 계약이니까 막판 3년에 그냥 일 다 할래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12개로 쪼개놓은 건 뭐냐면 반드시 1년 안에 지켜야 될 것 또는 8개월 안에 지켜야 될 것 또 1년 안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일론 머스크도 동의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미리 사전에 조정을 했겠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2026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2026년에 반드시 상업용 로봇 택시를 전면화해야 됩니다. 세이프 드라이버가 내린 그리고 사이버캡이 판매가 시작돼야 돼요. FSD 15 정도는 내년 하반기에 나와서 보급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되기 시작하는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옵티머스는 그냥 저는 4, 5천 대만 생산돼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자율주행의 역사를 내년에는 올해는 오스틴에서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이프 드라이버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톡톡톡 건드리는 거라면 내년에는 물밀듯이 시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테슬라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CEO 보상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뤄내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뤄내면 그 이후로 쭉 달리는 거는 저는 큰 문제 없이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는 2026년이 가장 중요한 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부터 조금 투자를 고려해 두신 분들은 좀 매집을 해 나가도 괜찮은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을 때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400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시기가 또 올까? 뭐 이런 저는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찢었었는데 왜 내려가는데 나는 돈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에서 이 방법으로 매달 예를 들면은 내가 매달 100만 원어치 사기로 했는데 지난주처럼 조정이 오면은 200만 원어치 사고 계속 올라가고 환율도 안 좋으면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어치만 사서 1년 평균을 했을 때 1,2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면 매달 쪼개서 100만 원씩 투자한다. 이 방법을 쓰는 게 맞고 그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는 장기 투자하는 것은 150만 원, 200만 원 사고 주식이 너무 좋고 너무 막 올라갈 때는 50만 원치만 사고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장기 투자에서는 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시세를 보기보다는. 근데 테슬라는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정말로 막 세이프 드라이버가 막 내리고 이러면 여러분 그 가속도가 되게 빨리 붙을 거예요. 제가 요즘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요즘 한국에 지금 FSD가 들어와가지고 특히 미국에 생산된 차 얼마 안 됩니다. 몇 대 S하고 X하고 사이버 트럭만 되는데 요즘 막 사람들이 라이브 막 방송하면 막 사람들 막 2,000명씩 7,000명씩 10,000명씩 보고 그러잖아요. 이 관심도가 여러분 EV 나왔을 때는 달라요. 만약에 차가 S클래스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고 BMW 세븐을 직접 운전하고 다니시면 모델 Y가 부러우실까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근데 내가 자가 운전하는데 옆에 모닝이 자율주행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막 자고 있고 막 넷플릭스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고 막 일하는 막 모습도 있고 쉬기도 하고 막 안마 의자 그 조그만 차에다가 집어여가지고 막 타. 그럼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EV의 확산 속도와 자율주행의 확산 속도를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똑같이 아주 천천히 갑니다. 디퓨전, 그러니까 확산이 천천히 가지만 이 EV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굴곡도 거두면서 이렇게 가요. 하지만 자율주행은 여기서부터 수직 상승합니다. 다 타고 싶어해요. 왜요? 다 불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확산될 때 뭐 1년에 5%, 그 다음에 또 5% 확산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물가가 터지면서 확 안 바꾸면 뭔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면서 스마트폰이 그냥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속성이 EV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뚫리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없이 자율주행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면 서울 근교에 사는데 지금까지 맨날 운전하면서 피곤해가지고 퇴근할 때 출근하는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국에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수도권에도. 근데 집에 가는 동안 자는 거야. 잠은 회사에서 오기 직전에 차에서 깨는 거지. 이런 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가끔 나 고향에 가거나 지역에 어디 뭐 관광을 가거나 주말에 이때는 자율주행 없어도 돼요.
좀 고생하면 되거든요. 에브리데이 홀리데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나는 진짜 막 출퇴근이 괴로워서 맨날 막 핸들 잡고 자면 안 돼 막 허벅지 찌르고 막 이러고 가는데 저 옆에서 보니까 다른 풍경이에요. 당장 바꿉니다. 이 한국의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상당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건 정치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뭐 너무 빠르면 현대자동차가 망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현대자동차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삼성전자를 배려해서 스마트폰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나오기 전에 무슨 폰이 있었는지 아세요? 삼성전자에서 애플하고 아이폰한테 경쟁한다고 해서 갤럭시 A 나오기 전에 이상한 휴대폰이 있었어요. 피처폰과 스마트폰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거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로는 아이폰 못 이긴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더 주니까 삼성이 갤럭시 A라는 걸 만들면서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이 시장에서 반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어깨를 겨루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현대자동차에게 기아에게 시간을 줄 필요는 있는데요. 이 유권자들이 이 정치인들을 향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여행이나 뭐 관광으로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거기 가서 스마트폰 앱에서 웨이모 타봤거든요. 이거 우리 왜 안 되지? 또 렌트카로 테슬라 빌려가지고 FSD 해봤거든. 공항까지 손 놓고 가고 막 이래 봤거든요. 우리는 왜 안 되지? 점점 했는데 중국도 관광을 갔어요. 요즘 무비자로 중국 갈 수 있으니까요. 상하이나 베이징 갔더니 아폴로고 타면서 저기 자율주행 한번 타본 거예요. 이건 또 기분도 나빠. 중국이 하니까. 이러면 왜 우리는 안 해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FSD 미국에서 생산된 것만 그 FTA 법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없이 그럼 S 사야 돼? 나는 왜 Y 샀을까? Y는 언제 되는 거야? 중국 더 밉네? 중국이 생산된 건 안 된다고 하니까. 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물꼬가 터지는 거는 그렇다고 내년에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 내후년 갈 수도 있고 되는데 마냥 현대자동차를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 웨이모도 지금 동경에서 도쿄에서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중국의 바이두, 한국의 네이버 같은 데서 아폴로 고라는 자율주행을 웨이모와 같은 걸 하죠. 내년에 베를린하고 뮌헨, 독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하고 두바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런데 가보시면 이제는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자율주행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미뤘다가는 한국의 정치권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 2027년 정도에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2027년에 모델 Y 지금 가뜩이나 많이 팔리는데 모델 Y에서 2027년은 FSD 버전 16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거의 더 안전해질 텐데 그럼 풀려버리면 그냥 현대가 못 쫓아가면 현대가 테슬라를 라이센싱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이거 못 견디는 시장이 될 겁니다. 오픈 AI가 AMD와 수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계약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계약이 이제 AI 거품론을 본격화하게 만들었던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 전주에 AMD하고 계약하기 전주에 엔비디아가 $1,000억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근데 이 $1,000억 딴 데 쓰면 절대 안 되고 물론 한꺼번에 $1,000억 주는 거 아니야. $100억 이렇게 쪼개서 주는 거지만 이 돈은 반드시 엔비디아의 GPU만을 사는 걸로. AMD도 사실은 그 전부터 협상을 해갖고 왔던 거죠. 그 다음 주에 따당 발표하는데 엔비디아의 주식을 $0.01에 정말 저한테 그렇게 판단하면 전 재산 다 들여서 살 것 같은데 그걸 사서 반드시 조건이 이건 외부에다 갖다 팔고 그 판도는 100%다 1센트도 딴 데 쓰면 안 되고 다 AMD GPU를 사는 걸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GPU를 자신 돈 주고 오픈 AI 이름을 들고서 사버리게 한 거죠. 이거를 circular deals, 그러니까 이 순환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옮겼고 이걸 다시 뒷주머니에 살짝 냈다가 다시 왼쪽 주머니로 집어있는 이런 식의 어떠한 걸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건 문제 있는데 다 순환 거래를 하고 결국은 그거잖아요.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시스코에서 서버나 통신 장비나 이런 거 여기다가 스타트업에게 투자 대신에 우리는 이거 줄게. 이거 꼭 열심히 해.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돈 못 버니까 나중에 이거 중고시장 나오고 막 파산하고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AI 거품론의 이 부분은 바로 이 순환 출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AMD가 바로 오픈 AI 이 거래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거꾸로 볼 때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오픈 AI가 왜 그럼 그런 칩들이 필요할까? 왜냐?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구글하고도 엄청난 계약을 했고 오픈 AI는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도 했고 그 전에는 여러분 어디하고 했습니까? 오라클하고도 했죠. 네. 오라클하고도 3천억 달러를 하고 막 엄청나게 큰 계약을 하는데 이 GPU 칩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쓰는 용도가 하나는 학습, 트레이닝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학습에 많이 썼습니다. 이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오픈AI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면서 그림 그려줘, 강남역에서 맛집 찾아줘, 뭐 문서 정리해줘 이렇게 했을 때 응답하는 거를 추론이라 그래요. 네.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때의 GPU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8억 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8억 명이 쓰다 보니까 이 8억 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또 이제 소라라는 앱도 출시하면서 동영상으로 막 틱톡처럼 또는 유튜브 쇼츠처럼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인기 짱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이것도 서버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그냥 우리가 데이터 센터 우리가 짓게. 그러니까 돈 좀 투자 좀 해주고 돈도 좀 빌려주고 그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해주겠다 그러고 AMD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오픈 AI가 남의 서버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 앞으로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1조 달러가 데이터 센터 비용으로 인건비 빠진 겁니다. 설비 투자죠. 미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3천억 달러는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오픈 AI가 본격화하고 있다. 즉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돈을 못 벌기 시작하면 이거 다 못 갚겠죠. 못 감당하겠죠. 네. 이 지금까지 AI 칩의 절대 강자는 이제 엔비디아였는데 이렇게 AMD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 지금 뭐 또 구글이 또 제미나이 3 만드니까 구글의 TPU 즉 ASIC 칩을 맞춤형 칩을 잘 만드는 브로드컴도 같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엔비디아의 지배력과 기술적 우위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만 엔비디아 혼자 앞으로 더 커지는 GPU 시장에서 더 커지는 AI 칩 시장에서 더 커지는 데이터 센터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혼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 90% 95%를 가져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근데 다만 엔비디아는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AMD가 가져가고 일부가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가 이런 데가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컨셉으로만 있는 거지 양산은 내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이걸 한 건데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원래 윈도우즈가 지금은 이제 맥북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 윈도우즈가 세상을 정리했죠. 전 세계가 다 윈도우즈 쓰는 컴퓨터가 뭐 끔찍한 경험도 있었지만 혼자 막 업데이트하겠다고 자기 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막 되게 불안했긴 했지만 윈도우즈가 세상을 정리하면서 인터넷은 다 익스플로러를 쓰고 한국은 거기다 액티브 X까지 추억의 제품이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했었죠. 소비자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장악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윈도우즈는 인텔만이 그 CPU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딱 궁합을 맞춰서. 근데 윈도우즈가 그런 거죠. 왜 인텔만 하지? 하나 업체도 저기 신생 업체 AMD라고 있는데 너네들도 CPU 만들어봐. 만들 수 있대. 그럼 만들어. 우리 거랑 코드 줄 테니까 윈도우즈가 돌아가게 CPU 거기 좀 세팅 좀 해봐. 인텔이 기분 나빴지만 AMD라는 것들을 MS가 결정한 거예요. 왜요? MS는 최종 소비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최종 소비자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한 업체랑만 하면 너네가 만약에 자꾸 가격 올리고 그러면 우리는 쫓아가야 되잖아. 물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사는 건데 소비자가 윈도우즈 덜 쓸 거 아니야. 윈도우즈를 자주 컴퓨터를 바꿔주면서 윈도우즈도 같이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의 경쟁 구도를 나는 갖고 싶어. 그러니까 AMD가 경쟁 구도 만들어봐. 이렇게 소비자를 갖고 있는 집단이 시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오픈 AI가 얘기한 거예요. 엔비디아만 납품하지 말고 AMD도 해.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발표한 다음에 AMD가 했다는 협상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서로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초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미국의 CNBC 방송에서 조금 짜증냈거든요. 알았냐 그랬더니 몰랐다. 우리 옆방에서 비밀스럽게 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오픈 AI가 성공 못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벌써 두 개 진영으로 분리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 스토리텔링인데요. 구글과 브로드컴, 오픈 AI하고 엔비디아 한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오픈 AI의 힘이 시장을 규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번에 반증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기사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그 8.5조를 전부 매각하고 오픈 AI에 투자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소프트뱅크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소프트뱅크가 아마 그걸 다 팔아가지고 구글에다가 투자하고 알파벳 그럼 뭐 주식은 좀 더 벌었겠지만 제미나이 3와 함께 할 수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구글은 소프트뱅크를 파트너로 필요로 하지를 않죠.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구글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제미나이 3.0이 대단히 잘 나왔지만 이 우위가 영원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챗GPT가 앞섰다가 또 제미나이가 앞섰다가 챗GPT가 앞섰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미나이가 챗GPT를 앞서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경기가 챗GPT가 앞서기도 하고 제미나이가 앞서기도 하고 챗GPT가 앞서 이렇게 구도로 갈 거예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 시장이 양극화가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한국하고 파트너를 맺겠다는 게 소프트뱅크의 의도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2월 달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갖다가 오라클과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발표하니까 놀렸잖아요. 엑스닷컴에다가 돈도 없으면서. 그 돈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마련한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를 본인들이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돈을 팔고 그 돈으로 오픈 AI에 가겠다라는 것. 앞으로 엔비디아랑 같이 갔던 것은 이제 끝난 거니까 엔비디아 스스로도 혼자서 지금 1위 기업이니까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서비스에다 한번 올인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오픈 AI에다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이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체제잖아요.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뭐 나빠서도 아니고 쿠다의 그 해자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다만 시장이 너무 커져서 원래는 예를 들면은 매달 100개 팔던 시장이 매달 1000개 팔는 10배 크기의 시장 또는 매달 1500개, 매달 2000개, 매달 3000개 파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85.5% 뭐 또는 90%라 하죠. 자, 90%에서 80%, 70% 줄면 어때요? 그래도 엄청 더 매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뭐 80%, 75%, 70%, 뭐 65%, 60%, 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요. 50% 미만으로 내려갈 건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시장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큰 이슈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 가지고 있어. 정말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갖다가 평가하는데 플러스 점수, 보너스 점수가 될 수는 있지만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걸 크게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소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견고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혼자 나홀로 독점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좀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 언제까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3, 4년 정도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AI 경제가 더욱더 커지는데 엔비디아가 저렇게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 수익률도 70% 가까이 되는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아도 그렇게까지는 못 남겼을 돈을 네. 하드웨어를 지금 저렇게 팔면서 그것도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페라리 한 대씩을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GPU 한 대 팔 때마다. 그러니까 렉이라고 하죠. GPU하고 CPU 들어가고 뭐 냉각 시스템까지 들어가는 이 큰 덩어리. 이 렉이 여러분 페라리 한 대 값이에요. 근데 그 페라리 하면서 페라리 그거 수익률 그렇게 안 돼요. 20, 30%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60%씩 나오고 막 70%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게 떼돈 버는 거예요. 워낙 이 시장에서 혼자 나홀로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돈을 벌면은 남는 돈 뭐 하겠어요? 또 투자해요. 또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말고도 물론 아직은 아주 미미하지만 뭐 피지컬 AI에서 옴니버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하고도 협력을 하겠다. 아틀라스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자율차 우버랑 같이 해보겠다. 또는 토요타랑 같이 해보겠다. 다 이러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벌써 엔비디아는 한 발씩 포석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6G에서 노키아에 이번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6G를 갖다가 AI 망으로 바꾸겠다. 왜요? 꼭 데이터 센터까지 질문 가지고 와가지고 다 답 찾아갖고 전달해 주는 것보다는 이제 이 망에 연결하는 AI가 작동하는 것이 스마트폰 말고도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들도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많은 질문을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가 올라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많고 그냥 기지국을 데이터 센터화하자. 여기다 그냥 엔비디아 칩 깔아가지고 간단한 질문은 기지국에서 답변 보내버리자. 돌아서. 이게 이제 6G 망의 어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이게 노키아랑 이번에 실현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의 시장은 계속해서 신규 사업까지 해서 반도체 시장도 커지지만 지금의 전통적인 블랙웰 그다음에 내년부터 나오는 베라 뭐 계속 커지지만 또 다른 시장도 커질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엔비디아의 견고함 이거는 꽤나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있을까요? 출렁이겠죠. 이번에 브로드컴이 이번에 구글하고 TPU 계약을 몇 개를 맺었대. 막 100만 개, 이번에 100만 개인가 맺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개가 아니라 또 추가로 또 300만 개, 그러더니 또 추가로 1000만 개 했대. 이런 소식 나오면 이러다가 엔비디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가 내려갈 거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요인들을 저는 엔비디아는 몸통이라고 생각해요. 나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람이 불면은 엔비디아의 장가지들이 막 흔들리면서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요라고 신호를 잘못 시장에 보낼 가능성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또 대부분 심리잖아요. 내려가겠죠. 이 심리가 강하고 사람들이 저 바람에 저 흔들리는 가지가 저 몸통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착시를 일으키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던지게 되고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악순환에 걸리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이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죠. 그런 리스크가 어쩌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팔란티어도 좋았죠. 팔란티어도 이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다까지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금 많이 폭락한 상태고 엔비디아가 지금 AI 거품론을 방어해 주겠지 해서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AI를 방어해 주는 거야 하면서도 지난주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쭉쭉쭉쭉 뭐 12월 달에 금리 인상 없을 거야 라고 나왔더니 어머 하면서 엔비디아 쟤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쭉쭉쭉쭉 흔들렸던 거잖아. 그래서 주말 사이에 제미나이 써보더니 될 것 같은데 AI 경제 뭐 이러면서 월요일 날 다시 올라가고 이러한 롤러코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바람에 있는 변동성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이 포모의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다 보니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여러분 올랐습니다. 그날은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졌던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거시 경제적인 요인들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워낙 지금 AI 거품론이 강하고 거품론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거품이 그렇다고 해서 터지는 건 아니죠. 거품이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품이 일어야 원래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은 거품이 항상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거품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레일웨이 그러니까 기차가 다닐 때 전기가 확산되면서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 만들어지고 에디슨과 또 당시도 테슬라죠. 이 둘이 막 싸우면서 막 직륜이 교륜이 막 싸움하면서 대중화의 이 길을 들었을 때도 전력 회사들이 엄청나게 망하는 거품이 터졌던 거고요. 닷컴 버블 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메타버스도 터졌지만 그렇게 충격 없잖아요. 그다음에 NFT 터졌지만 그때 충격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질 수 있어요. 바람은 항상 기술은 가져오기 때문에 AI가 터진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좋다라고 요즘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닷컴 버블 터졌지만 그 덕에 망이 더 많이 깔려서 망 가격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인터넷을 다 집집마다 가가오 하게 되는, 특히 한국은 광케이블 많이 깔아놔가지고 막 고속 인터넷 시대 인터넷 강국 간다 그러면서 그 닷컴 버블 때 엄청 때려박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AI 지금 버블이 좀 맞다고 보는 것이, 버블이면요 뭐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도 원래는 다른 걸 하다가 AI로 피봇했거든요. 그랬더니 카카오 브레인에서 투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돼. 그러려면 그 물 들어오는데 올라가는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거품이 일면요, 뭐 저희가는 예외고 저희가 뭐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뛰어난 인재들이 이쪽으로 진로를 바꿉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근데 만약에 바람도 없고 야 AI 너 뭐 미쳤니? 머리 좀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사회에, 야 AI 거품 터졌어 지금, 자중해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혁신의 분위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거품은 일정 정도 혁신의 분위기를 아주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AI 거품이 나쁘지 않다.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 터지지 않게 해서는 구글하고 오픈 AI가 잘해야 된다. 뭐 이 정도 구도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은 또 오픈 AI나 구글이 AI로 떼돈을 벌고 있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AI로 돈을 벌어야 흔히 말하는 타임 투 캐시라고 하죠. 이 타임 투 캐시가 빨리 와야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빨리 돈을 벌어줘야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거고,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경제 전환의 초기에는 엄청난 잔바람에 나무들이 꺾일 거다, 가지들이,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될 AI 반도체 관련 좀 유망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만 이제 요즘 제가 이제 한 6개월 동안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 전문가는 전혀 아닌데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좀 방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넓혔어요. 찔끔찔끔 다시 좁히고 있거든요. 그냥 큰 델나무한테 몇 그루, 전 5그루를 이제는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5그루 내에서 하는 것이 제가 매일매일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5그루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DCA 방식으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방식으로 구매를 하려면은 5개 이상은 제가 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뭐 1억씩 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개도 사실은 찔끔찔끔이에요.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저는 지금 앞으로 2년을 더 투자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골랐던 것을 몇 군데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에서 몇 개, 즉 뭐 엔비디아라든지 한국으로 치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전 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 뭐 브로드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 여기 밸류체인이 들어가는 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라든지 뭐 되게 많거든요. 이러한 밸류체인에서,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한두 개 정도 반드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전력까지도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잽을 날리셔야 되지, 여기다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어퍼컷 날리고 그러면 저는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확실하게 정리된 여기에도 지금 투자해도 수익률이 있을 거, 여러분 자꾸 따따블을 원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40%만 나와도 정말 좋은 거잖아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반드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고 테슬라나 팔란티어도 좀 하시고, 서비스 기업 요즘 구글도 좋으니까 구글도 좀 몇 개 하시고, 뭐 이렇게 몇 군데만 해도 벌써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장기 투자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즉 뭐 전력까지 확대하셔도 좋고, 반도체부터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기업들 몇 군데. 서비스 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으로는 뭐 요즘 이제 알파벳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제미나이 때문이죠. 이런 기업들이 될 거고, 오픈 AI도 곧 상장할 거예요. 오픈 AI,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서비스 기업인 테슬라와 AI 기업인 팔란티어, 이렇게만 해도 여기 또 4개잖아요. 몇 개 묶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AI 이제 버블론이 있잖아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약간 버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이 약간 거품 초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붕괴 직전이라고 보시나요? 버블 중기에 있고요. 붕괴 직전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볼 때는 1800년부터 2020년까지 볼 때 75번인가 76번의 버블이, 기술 버블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터진 건 3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레일웨이 버블, 전기 버블,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래서 AI 버블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 터지냐면, 제가 계속 쓰는 개념인 타임 투 캐시, 그러니까 투자 한 3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면 빅테크가, 근데 또 증액해가지고 빅테크 4개가 3,8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4개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죠. 여기 오라클까지 하면 더 많거든요. 4천억 달러 넘습니다. 그럼 여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회사들이 뭐 자선업체인가요? 다 무조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천병 기업들이잖아요.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은 진짜 따따블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따따블은 어디서 버냐라는 거잖아요. 이 돈을 못 벌면 터지는 거죠. 근데 이 돈도 10년 뒤에 벌어버린다고 그것도 터지는 거죠. 그래서 2026년과 2027년, 2028년이 3년 동안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저는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를 가름하는 해이지, 지금은 아니다. 거품이 끼면 어때요? 거품 끼는 걸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조금씩 이제 거품 논쟁이 있었고, 엔비디아 젠슨왕은 끝까지 거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막 주가 그러면 폭락하는 거니까. 그럼 너는 거품에서 이익 보는, 거품 맞아요, 여러분. 순환 출자하고 사람들이, 강정수가 소속한 기업도 AI 한다니까 막 투자 받고 막 거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그리고 거품이 끼면요, 약 파는 사람들 많고요, 사자들 많아요. 그냥 올라타면 되거든요. 일종의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러잖아요. 저 마차 타면은 금을 캐로 가리라.
그래서 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 마차 타야 되는데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또 돈 대준다고요. 가서 금 좀 캐갖고 와요. 그리고 우리 잊지 마요. 그러면서 돈 좀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돈 갖고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버블에는 원래 껴요. 근데 거기에 알짜배기들도 있는 거거든요. 알짜배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버블은 꼭 터지지 않는다. 버블은 언제 터지냐? 이들이 2026년, 2027년, 2028년 이 3년 동안 돈을 못 벌면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보통 리턴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ROI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돈을 버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투자한 시기죠. 여러분 2024년에 챗GPT나 제미나이의 수준하고 2025년이 다르잖아요. 벌써 또 12월 가까이 오니까 또 3.0 나왔잖아요. 이거 제미나이가 계속 앞서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챗GPT가 내년 봄 전에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제미나이 앞서갈 거고 또 제미나이가 내년 여름 전에 한 번 업데이트하면서 또 앞서갈 거고 이렇게 되면요 훨씬 더 AI가 좋아지는 겁니다. 2023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2022년 딱 이제 만 3년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세상에 나왔죠. 그때 써보셔서 알겠지만 신기하고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얘 좀 이상해. 거짓말도 하고 막 엄청 났었잖아요. 세종대왕이 무슨 막 맥북을 던졌느니 손가락이 막 6개 있고 막 이상했었어요.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죠. 지금도 환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럼 2026년과 2027년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걸로 경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기기관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안 좋았는데 이제 좀 쓸만한 증기기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나와서 저걸로 우리 득을 보기 시작하면 그럼 증기기관 여러분 증기기관이 나름 비쌌고 거기 석탄도 비싸가지고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우리 목재 공장에서도 증기기관 하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섬유 공장에서 증기기관 하나 들어야 돼.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AI 혁명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AGI 하시는데 AGI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컬 레볼루션, 기술 혁명은 이코노믹 레볼루션이에요. 경제 혁명이거든요. 산업 혁명이 경제 혁명이죠. 근데 기술에 의한 촉발된 경제 혁명이죠. 증기기관을 확산시키고 레일웨이를 확산시키고 전력을 확산시키고 자동차를 확산시키는 것, 컴퓨터를 확산시켰고 AI를 확산시키면서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제가 바뀐다는 게 뭐냐면 돈이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최종 소비자가 봤을 때 내가 AI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집에다가 스마트폰 두고 오시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시죠. 네. 가능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당연하죠. 그리고 항상 갖고 오려고 신경 쓰시잖아요. 네. 이게 스마트폰 경제입니다. 모바일 경제. AI 경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AI 작동하는 걸 놔두고 오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가. 혁명은요. 일부 상층이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전기는 보니까 마을에 두 군데만 쓰고 막 이건 혁명이 아니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전구를 켜고 막 전력 불을 켜고 마을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버스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다 자동차는 타고 다니고 싱가포르이 왜 발전했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독자하고 총리했던 사람이 우리는 에어컨 때문이다. 에어컨이 없었으면 우리는 낮에는 일 안 했다. 낮에도 일할 수 있고 오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에어컨 덕분이다. 에어컨을 모든 곳에 설치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것처럼 여러분 AI 경제로 간다는 건요. 공장에서 몇 군데 AI 써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냥 공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AI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AI 경제고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AI 기업들이 고평가 논란에 좀 휩싸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주식 시장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이런 AI 기업의 밸류에이션 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하는 기업이고 판을 바꾸는 기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AGI를 만들 것 같은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성장하는 기업을 갖다가 전통적인 PR 기법이나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건 제한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테슬라 대표적으로 PR 말도 못하게 비싸잖아요. 그리고 팔란티오 사실 말도 못하게 비싸고 이런 기업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 PR 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저는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무조건 고평가죠.
그리고 그러한 고평가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고평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이 부분들을 증명해내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런 논쟁은 전 계속 있기 때문에 등락을 계속 할 것이다. 등락을 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팔란티어가 작년 4월에 비해서 올해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160달러 할 때도 고평가 돼가지고 120까지 갔다가 160 왔다가 다시 200달러 갔다가 다시 지금 140으로까지 갔다가 150까지 왔다가 지금 160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등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워낙 고평가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소음들이 사라지면 잠바람이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세요. 팔란티어 보세요. 룰 오브 40. 그러니까 즉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을 합치면 40만 넘어도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번에 100 넘었잖아요. 지난 분기 때 90 넘더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수금 계약. 미수금이라기보다는 미수금은 아니죠. 아직 가계약을 한 거죠. 가계약, 즉 팔란티어가 거기에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이 없어가지고 가계약만 해놓고 있는 그 매출이 26억 달러예요. 여러분 이번에 11억 달러 넘겼잖아요. 분기 매출이. 그리고 4분기 매출이 13억 달러 좀 넘을 거라는 거예요. 26억 달러가 있다라는 거는 한 2분기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마케팅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안경으로 보게 되면 고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고평가에서 당연하게 고평가 얘기가 나온 건 전 좋다고 봐요. 그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신 기회 조금씩 많이는 못 사니까 조금씩. 제 지난주 돈이 없었던 게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가능성들을 저는 열어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뀐 이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가서일까요? 그 부분도 명확하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미국은 연준은 계속해서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 어느 쪽을 해야 되느냐, 즉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들이 자꾸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들을 큰 소리로 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각 주마다 있는 이 연방금융위원회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노동시장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어떤 뭔가 조처도 취해를 하고 프로액티브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양쪽에 대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그냥 지배적인데 무조건 금리 인하 안 하는 건데 한쪽에서 계속 그냥 거칠게 그래도 금리 인하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확률을 정확하게 지난주만 해도 무조건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뭐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금리 인하가 이게 다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돼서 거시적인 심리 요인인데 금리와 관련만큼의 어떠한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이것도 좀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제미나이가 작용을 했어요. AI 거품론이 사실은 또 하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던 하나의 이유죠. 하나가 페드의 이자율이라면 하나가 AI 거품론인데 써보니까 오씨 진짜 짱인걸? 막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론 주도층인 엘리트들이 많이 쓰면서 언론에서 막 쓰고 방송에서 막 쓰고 막 뭐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 보더라도 막 이런 거 막 잘하시는 분들이 어머 진짜 너무 좋은데 막 이러면서 막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노 바나나 저도 프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어머 잘하네. 이런 것까지의 심리 반응이 되는 거죠. 어머 거품 개뿔 무슨 AI 계속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고평가론에 의해서 AI 거품 논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막 흔들리면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정기적으로 4, 5, 6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번에 여름에 업데이트를 챗GPT5 했는데 별로 볼 거 없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고 제미나이처럼 요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네. 이러면 주가가 전체가 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팔란티어도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주가는 좀 안 좋았었는데 팔란티어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같은 네, 맞습니다. 네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아까 말했던 룰 오브 40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인상적인 수치였거든요. 100을 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룰 오브 40가 여러분 가장 높은 기업은 현재 엔비디아죠. 2등 기업이 팔란티어예요. 그럼 룰 오브 40는 이 회사의 매출 증가율과 이윤율이잖아요. 마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윤율 좋고 매출 증가율이 좋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지표가 어디 있어요. PR이 아니죠. 여기선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미국에서의 커머셜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100%를 넘었어요. 2배 뛰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버먼트보다 커머셜 부분이 마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버먼트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좀 싸게 해줘. 싸게 안 해줄 거면 막 진짜 막 째려보고 막 쪼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권에서 큰 돈 벌기 어렵습니다. 기본은 벌어도. 근데 점점 지금 팔란티어가 성장하고 있는 건 커머셜 부분이 계속 커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비즈니스 영역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하나는 거버먼트, 하나는 커머셜. 이 커머셜이 커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커머셜이 훨씬 더 시장의 규모가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앞으로 그러니까 즉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죠. 잠재적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팔란티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팔란티어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팔란티어 가격이 그래도 조금 많이 조정 상태인데 지금 같은 때 좀 매수하면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알아서 다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구매했고 그래서 주변에도 뭐 하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팔란티어가 한 1년에서 3년 뒤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네, 저는 2027년이나 2028년 정도에는 $500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내년에 그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 2, 3년 안에 $500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팔란티어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그 지금 저희가 2부 찍을 때도 엔비디아의 독점 가능성, 독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팔란티어는 그 영역에서 거의 독보적이에요. 물론 이거를 지금 억지로 쫓아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럽에 몇 군데 있고 미국에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워낙 격차를 벌려왔기 때문에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서비스 업체들이 또 팔란티어만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나토에서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팔란티어를 거버먼트 영역에서 채택하기로 했죠. 지금 한국군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비싼 걸 어떻게 우린 도입을 하지? 우린 도입을 해도 망도 물리적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 도입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슬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군인 만나보세요. 미팔군에서 같이 좀 연습 삼아서 써보지? 라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미팔군이 단계적으로 미군도 팔란티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팔군이 전면적으로 팔란티어를 도입하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팔군이 전면적으로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안 해요? 협업을 같이 하려면? 그렇죠. 그쪽에서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계속 그냥 구식으로 갈 테니까 저희한테 할 말이 있으면 무전기로 얘기해 주세요. 차량이 몇 대 필요한데요? 무전기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도 하게 되면요. 거버먼트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버먼트 영역도 국방에서 나머지 행정으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이거 평가도 좀 이루어지다 보면 여론이 좋게 형성되면 커머셜 영역에서도 지금도 몇 군데가 쓰고 있잖아요. HD 현대라든지 몇 군데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속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팔란티어의 앞으로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독보적으로 독과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경쟁 우위고 이것은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AI 관련 향후 한 2, 3년 내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나 AI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2, 3년 동안의 휴머노이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휴머노이드는 2030년 전후에서 폭발할 시장이 아닌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비적으로 달궈지겠죠. 지금 자율주행 오기 전에도 자율주행으로 몸이 사람들 다 뜨거워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휴머노이드도 달궈지기는 그 전부터 달궈질 거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건 지금 아직 시장이 아니죠. R&D죠. 그래서 203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장 지금 뜨거운 기술로서는 우리가 몸에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AI 커머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가 저의 면도날을 제가 브랜드를 바꿀 이유가 이 나이 들어서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사주겠죠. 가격 떨어질 때마다. 가격이 똑같으면 저도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해요. 맨날 가격이 변동되고 저 고양이 로얄 캔만 먹는데 그거 제가 돈 아깝다고 로얄 캔이 아니라 더 저렴한 캔 먹어 막 이렇게
시도해봤어요. 근데 안 먹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로얄 캔이 또 가격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 3주에 한 박스씩 사야 되는데 24개짜리 보면은 막 많이 올랐을 때는 6,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렸을 때 사 재개해야 되거든요. 그걸 왜 제가 귀찮게 해요? AI가 하면 되지. 그냥 어차피 그건 정해졌으니까요. 제가 방황할 때는 좀 모르지만 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도 좀 비싼 거 써요. 안 그러면 자꾸 빠지잖아요. 힘도 없어지고. 그럼 이거 꽤 가격이 나가요. 이것도 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해가 돼. 왜 변해요? 그럼 변하는 거 추격하고 있다가 너가 해. 추격하고 있다가 여러분 가격 비교나 이 프라이스 이 팔로잉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을 추적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해서 이게 얼마 정도의 제가 원하는 희망 가격 밑으로 내려면 그냥 자동 구매해줘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거래 질서를 안 바꿀까요? 어마어마하게 바꾸죠. 제가 이번에 뭐 대학 졸업한 뭐 조카한테 향수를 사줬어요. 제가 향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조말론인가 뭐 런던? 뭐 하여튼 조말론 런던 뭐 이런 거 제가 뭘 알아요. AI에게 물어봤죠. MBTI 집어넣고 얘과 집어넣고 얘 성격 얘기하니까 몇 개, 3개 추천해 주더라고. 3개 다 모르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 받은 애가 현금도 물론 줬지만 현금 안 주면 또 싫어하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갑자기 삼촌이 세련돼지고 왜 이렇게 변했지? 뭐지? 뭐 때문이지? 그러면 속으로 AI지? 뭐냐면 자동 구매하는 것도 AI가 하지만 비싼 구매는 AI에게 물어봅니다. 추천을. 판매자와 커스터머 사이에는요. 머신이 반드시 들어가요. 이거는 리테일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규칙이. 어마어마한 규칙이 변할 거고요. 여기 때문에 마케팅의 룰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분명히 우리 몸에 이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벌써. 느끼기 시작하게 되실 거고 본격화될 거고 미국도 월마트도 들어갔고 타겟도 들어갔거든요. 아마존만 버티고 있는 거 아마존 우리 독립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근데 지금 월마트하고 챗GPT가 오픈 AI랑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월마트하고 타겟이 지금 이러한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자율주행이 또 가장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 하나의 뉴 마켓이죠. 이거는 커머스 시장은 전통 시장의 순위가 바뀌는 것. 즉 쿠팡과 네이버 스토어가 지배하고 있었고 미국은 아마존이 지배했던 시장에 오픈AI가 또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도전장을 던지는 형식이라고 본다면 이건 뉴 마켓을 지금은 이제 서구에서는 구글하고 테슬라가 이 판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바이두라든지 뭐 몇 군데들이 하웨이라든지 또는 위라이드라는 회사들 또는 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2026년에 글로벌로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넘어서서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넘어서서 드디어 2026년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지금 기정 확정된 거고요. 그래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확산돼서 이제 한국도 FST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2026년은 아닐 수도 있지만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시장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이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AI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AI 관련해서 정말 다양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AI 경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AI 경제가 최종적으로 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AI를 두고 출근하는 일은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변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물론 속도도 되게 달라질 거고 그래서 AI 경제로서는 계속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도대체 AI 경제가 어떻게 진화되고 발전할지에 따라서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 명과 암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명과 암이 바뀌는 기업들을 계속 우리 성동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